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가만히 보면 거기 몇 가지냐면 7번까지 나와 있죠. 네, 있는데 이게 조문에 따라서 쭉 가지수를 세우면 9가지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크게 이제 두 덩어리로 나눠지는데 암기할 때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 지금부터 말씀드린 요 내용은 조금 목숨을 걸어야 돼요. 암기사항이. 자, 부인들이 절에 오는 날에는 실제로 중이 좋아합니다. 이렇게. 부인들이 절에 오는 날에는 실제로 중이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이제 여기 부자가 뭐냐면 부동산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요 세부적 내용까지 암기하시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들어보시면 돼요. 부동산에 대해서 소재, 지번, 그 다음에 지목, 그 다음에 또요 면적 이런 거.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또요 종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조문이 이제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요 내용이 우리 그 교재에서 보면 몇 번이냐면 3번하고 4번이죠. 3번은 4번이 바로 지금 칠판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갖다 세부적으로 요까지 암기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부동산에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들이에요. 부동산 관련된 일반적인 거.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사람 소개할 때 한 달 수입이 얼마 되냐, 키는 얼마냐, 그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막 세부적으로 암기한다기보다는 부동산에 관련된 기본적 사항이에요. 지목이 어떻게 되고 부동산이. 아니 부동산을 소개시키는데 면적이 어떻게 되고 기본적으로 얘기해 줄 거잖아요. 이것까지 뭐 이렇게 빠득빠득 암기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고 부동산에 관한 기본적 사항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인자는 뭐예요? 인적사항, 인적사항. 인적사항은 뭐가 떠올라요? 인적사항 그러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뭐 이런 거예요. 더 나가면 이제 전화번호 뭐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날짜를 조금 응용하셔야 되는데 날일자예요. 날일. 날일. 일자 들어가는 건데 계약일 이렇게요. 그 다음에 중도금 지급일, 중도금 날짜. 그 다음에 잔금 지급일, 잔금 날짜 이런 식으로 계약일, 중도금일, 잔금 지급일 이렇게 일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요건 좀 응용하셔서 날일. 날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일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뭘 것 같아요? 실제 거래 가격. 여기서는 지금 몇 번이냐면 5번이죠. 실제 거래 가격 이렇게. 여기까지는 필수적인 신고사항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것도 누가 어떤 부동산을 언제 얼마에 거래했냐 이런 기본적 사항이에요. 기본적인 정보들이에요. 이걸 신고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중개사입니다. 이 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나오죠. 개업 공인중개사의 뭐예요? 인적사항이다. 그 다음에 물적사항이다. 이렇게 줄여서 우리가 얘기하자고요. 그러니까 개업 중개사예요. 중개사의 인적사항과 물적사항 요거요. 그럼 이게 뭐냐면 중개사의 이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적사항 그러면 그 중개업소의 상호라든지 중개업소의 뭐요 위치, 소재라든지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약서를 써준 중개사의 이런 기본 정보들이에요. 이런 것을 신고하시고. 그런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거잖아요. 이 중개사의 인적사항과 신고사항 요거 인적사항과 요 물적사항 요것이 언제 이게 신고사항이 되는 거냐면 당사자가 신고할 때는 요거 신고사항이 안 들어갑니다. 당사자가 신고한다는 얘기는 중간에 낀 개공이 없다는 얘기니까. 개공이 거래 신고를 할 적에만 신고사항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이 함정이에요. 함정. 자, 다음 중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신고사항이 아닌 것은 1번 부동산의 종류, 2번 인적사항, 3번 계약일, 4번 실제 거래 가격, 5번 중개사의 인적사항. 5번이 정답. 당사자가 신고한다는 얘기는 중간에 낀 개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신고사항이 될 수가 없지. 그죠? 함정이 함정. 조심하셔야 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거 더 중요한 것은 최근에 생긴 건데
자금 조달 계획. 도대체 돈이 어디 나서 산 거냐. 그 다음에 입주 계획. 당장 들어가 살 거냐 아니면 세를 놓을 거냐 이런 입주 계획 있잖아요.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이라 그러잖아요. 요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 요것이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으로 추가되는 경우가 있어 이게. 여기까지 돈 어디서 산 거냐? 여기까지 꼬치꼬치 캐물게 되면 곤란해질 수 있어요. 즉 당장 들어가 살 거야 아니면 세를 놓을 거야 이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으로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3억 이상 과열 주택일 때 신고 사항으로 두 가지가 추가되는 거야. 이게 실거래가가 3억 이상이면서 동시에 투기 과열 지구에 들어가고, 응? 투기 과열 지구 동시에 뭐야? 요 주택일 때, 주택 매매일 때 요거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투기 과열 지구는 광명은 투기 과열 지구는 아니죠? 투기 과열 지구예요? 언제 들어갔어요? 작년 원래부터 투기 과열 지구였어요. 광명 여기 저기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역사 때문에 그렇구나. 자, 투기 과열 광명에 들어가네 그러면. 광명시 여기서 10억짜리 아파트야.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은 몇 가지가 돼요? 7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고 2가지가 추가되는 거예요. 돈 어디 나서 샀냐? 입주 계획이 어떻게 되냐? 그거 제출해야 된다고. 그죠? 근데 광명시인데 10억짜리야, 10억짜리. 광명이고 투기과열지구. 그런데 상가야, 상가 매매한 거야. 그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이 몇 가지게요? 7가지고 끝이요. 왜 그러죠? 주택만 추가되는 거예요. 주택만. 상가는 아니고. 그래서 얘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중요한 게 이 노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례 문제로 나오죠. 아까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투기 과열주군에 뭐 얼마 아파트 매매했다 그렇게 딱 나오면서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이 뭐냐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요 끝에 거야.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 근데 여기서 하나 더 하고요.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뭐냐면 이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은 이건 누가 아는 정보죠? 어디서 돈 나서 사는지 이건 누가 알게 되는 정보예요? 매수인이 알게 되는 거죠. 사는 사람이. 매도인은 그런 거 몰라요. 그죠? 특히나 신고 의무가 대부분 개공한테 있을 텐데 그 신고 의무자인 개공도 모르지. 그러면 매수인이 나 지금 당장 들어가 살 거예요. 그거 돈은 이번에 뭐 증여 받은 거예요. 아니면 대출 받은 거예요. 그 조달 계획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정보를 줘야 돼. 그러면 신고 의무자인 개공이 신고를 하겠지. 어디 가서 신고할 거냐면 보나마나 신고관청에 가서 신고할 때 신고관청에 가서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이 신고관청에 가서 신고를 할 때 신고서 내면서 여기서 준 정보를 가지고 같이 신고 들어가야지. 그래서 함께 제출하는 방법이 있어. 함께. 뭐랑 함께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있죠. 저기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요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을 같이 내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러려면 여기서 정보를 줘야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이 사람이 하는데 이 정보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알고 있는데 이렇게 줬을 때 이 사람이 이 정보를 아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곤란하다고 생각이 되면 싫으면 자기가 직접 내면 돼. 이걸 별도 제출이라고 그래. 자기가 별도로 제출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는 신고관청에 들어가는 루트가 두 가지요. 하나는 뭐예요? 정보를 이렇게 주면 신고서랑 함께 내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죠? 이 사람이 아는 게 이 사람이 싫으면 자기가 직접 별도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죠? 이게 두 번째 방법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무엇 때문에 이걸 보는 거냐면 이렇게 정보를 줘서 이렇게 함께 제출할 때는 요 신고하는 게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 전에 이 정보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는 계약서 쓴 날부터 50일 이내, 5일이 아니고 50일 이내에 정보를 이렇게 주라 이렇게 돼 있어요. 50일입니다. 이건 50일이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60일이고 그죠? 약간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도 60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 50일을 꼭 기억을 해 주시자. 여기가 핵심.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지러 갑니다. 신고사항을 한 거예요. 지금 방금 전에 이렇게 신고사항. 신고 들어가면 신고관청에서는 따져가지고 필증을 주는데 이 신고 필증을 언제까지 주냐면 지체 없이 발급이야. 지체 없이 발급. 중요합니다.
지체 없이 발급이요. 이렇게. 지체 없이 발급. 바로. 그러니까 요 지체 없이 발급이라고 그러는데 즉시 발급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되게 어려워요. 즉시하고 지체 없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빠른 거예요? 지체 없이가 더 빠른 거예요? 즉시가 더 빠른 거예요. 즉시는 그 자리서 이런 뜻이야. 지체 없이는 그날 중으로 늦어도 다음 날까지는 이게 지체 없이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게 조금 늦어. 근데 조문이 원래 이렇게 돼 있었다가 이렇게 고친 거라고. 바뀐 이유 아시겠어요? 즉시 준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주는 거니까 관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저거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요. 바로 줘야 되니까 그 자리에서. 그런데 지체 없이 그러면 조금 따져볼 시간이 있죠? 따져볼 게 있잖아요, 좀. 그러니까 이때는 지체 없이를 고친 거예요. 이거에다가 이렇게. 그러면 시험은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신고필증을 즉시 발급합니다. 그러면 틀리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필증 갖고 등기를 내는 거예요. 등기 내죠. 그래서 요 등기에 요 금액이 써져. 올라간다고 해. 그런데 이것과는 별도로 검증을 해봐요. 이 검증 누가 하죠? 여기 신고관청이에요. 여기가 핵심이요. 누가 신고 들은 금액이 맞는지 누가 따져보는 거예요? 신고관청이 검증하는 거예요. 세무서가 검증하는 거 아니고 신고관청이 따져보는 거고 검증 결과를 세무서로 통보는 하지. 그렇다고 세무서가 검증하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여기서 검증할 때 보면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된다고. 이 신고 들어온 금액이 이 아파트에 대해서 얼마나 들어왔는데 과거에 보니까 이 아파트에 대해서 실거래가 신고 들어온 게 요 금액이더라. 그 금액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시간적으로도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건데 그러면 좀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교하게끔 검증하는 체계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다가 만들어놨다.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라고 돼 있다. 누가 이런 검증 시스템을 만들게 돼 있을까요? 국장이에요. 다시 한번. 검증하는 시스템은 누가 만들고? 국장이. 그걸 대입시켜가지고 실제 적정성을 검증하는 사람은 누구고? 여기가 핵심이에요. 여기가 주인공이요. 그러니까 검증을 갖다가 국장이 한다면 틀리겠죠. 검증을 세무서장이 한다 그러면 틀리겠죠. 그래서 여기가 핵심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검증 결과를 신고관청은 시도지사한테 매달 보고해요. 그리고 시도지사는 또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매달 어떻게 해요? 보고해요. 이렇게 된다고. 보고 이렇게 매달. 그럼 여기서 시도지사는 중간에 정거장 역할이요. 여기서 뭐 따져보거나 그러지 않아. 그냥 전달자요. 여기가 최종적으로 좀 따져보는데요. 국장 무서운 사람이요. 여기서 실제 이제 조문에는 안 나오지만 하는 역할이 뭐냐 그러면 검증했죠. 다시 한번 따져봐요. 근데 검증이 보니까 잘못됐죠. 다시 검증하라고 재검증 명령을 내린 사람이 여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걸러져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별 문제 없다 싶으면 여기서 받아주는데 그러면 그때 할 게 뭐냐면 자기가 검증 체계를 만들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때 요 보고된 자료를 갖다가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면 자료를 또 쌓아둬요. 자료가 많이 업데이트가 되고 쌓이면 쌓일수록 검증이 뭐예요? 조금 진실에 가깝겠죠? 이게 자료가 몇 개 안 돼, 거래 건수가. 그러면 어떻게 검증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 실거래가 신고 들어올 때마다 그냥 검증해가지고 다 어떻게 해요? 쌓아두는 거예요, 자료를. 그래서 비교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국장이 그거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시험 나올 건 아니에요. 어디가 나올 거냐면, 바로 신고관청이 시도지사한테 매달 보고하고, 그러면 시도지사는 그 자료를 취합해서 또 더 매월 1회 국장한테 보고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매월 1회.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신고관청이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직접 보고를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고. 여기 지금 하는 일 없어. 그래도 여기다가 형식적으로 줘야 돼. 여기서 보고가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건너뛰면 안 된다. 가끔씩 보면 저는 제 방에 딱 있으면 저 큰 방에서 막 저희 집사람이랑 애들이 막 그 깨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려요. 막 웃고 막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면 제가 앉아있다가 갑자기 가가지고 무슨 얘기야? 나도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러면 우리 애기들이나 특히 우리 애기들이
아빠는 알 필요 없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되게 서운하잖아요. 아빠가 뭐 거기서 들었다고 해서 아빠가 뭐 권한이 있는 건 아니야, 솔직히. 뭐라고 해도 뭐 맺히지도 않고, 예? 엄마가 다 알아서 하니까. 그러니까 권한이 없는데, 그래도 한번 드러나 보자고. 그게 아빠예요. 아빠를 빼먹으면 안 돼. 이거 엄마야, 엄마. 엄마라고. 아빠 건너뛰면 안 돼. 아빠 슬퍼. 출제됐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니, 당해보니까 그렇다니까. 저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가끔씩 했었거든요. 저 어릴 적에. 근데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대부분 봤습니다. 여기 했고. 자, 우리 교재를 조금 정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39페이지부터 갈게요. 239페이지 보시면 위에 파란 박스는 토건 공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란 박스는 좀 봐두셔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그래서 특히 2번에 보면 공급계약과 관련해서 밑에 보면 법이 한 7개 쭉 나오죠. 뭐 암기까지는 그렇고요. 많이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참고 두 번째 거 보면 중개 대상물과 거래 신고 대상물의 상이점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 박스요. 참고 두 번째 박스. 그러니까 이게 중개 대상물의 범위가 더 넓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거 체크하시고 넘어가셔서 자 우리 240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파란 박스 아까 했는데 그거 그 파란 박스 별표해 두시고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7가지 혹은 9가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가로 5번에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어디 가서 하냐 그러면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장구에서 구청장에 가서 하는 거요. 어디 가서 한다고요? 그쵸. 그걸 신고관청이라고 그런다. 그거 보시고 밑에 참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등록관청에 가서 신고하는 거 아니죠? 제일 밑에 있는 참고 등록관청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242페이지 가시겠습니다. 242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요. 당사자가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가 가로 1번에 나와 있고 반가로 1번에 보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신고한다고 나옵니까? 공동신고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공동신고는 셋째 줄에 보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다가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 공동으로 뭐 하는 거죠? 서명 또는 날인하는 거고 공동으로 제출까지 해라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자 반가로 2번에 보면 예외적으로 단독 신고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 있죠. 한 가지가 동그라미 1번처럼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요. 단독 신고하죠? 동그라미 1번 찾으셨죠? 국가 등인 경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동그라미 2번 일방이 신고를 뭐 했을 때요? 거부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셋째 줄 끝에 가시면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과 단독 신고하는 사유서를 갖다가 첨부한다. 여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일방이 거부해서 단독 신고할 때는 추가 서류가 들어가죠? 그 추가 서류가 뭐예요? 계약서 사본, 그 다음에 사유서예요. 사유서는 큰 의미는 없는데 계약서 사본은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가로 3번은 제출대행 얘기가 나옵니다. 제출대행인데 자 요거 제출대행은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당사자는. 자 오른쪽에 가시면 이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 있는 경우가 나옵니다. 요때는 어떤 경우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을 때죠. 자 반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둘째 줄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이렇게 나오죠. 누가 계약서를 써준 거예요? 첫째 줄에 나온 개공이. 그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누가 해야 됩니까? 개공이 해야 되겠다. 그죠? 셋째 줄 끝에 가시면 공동중개했을 때는 공동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전부 다 뭐요? 신고해야 되죠?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되겠습니다. 요럴 때 자 밑에 줄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고요. 그러니까 서명 또는 날인은 당사자 개공만 합니다. 당사자 안 하고요. 자 근데 반가로 2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자격이 있다. 그죠?
소공이 제출 대행해 줄 수 있다. 근데 반가로 2번 별표하시고 뭐 중개 보조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반가로 2번 옆에다가 중개 보조는 제출 대행 자격이 없다는 뜻이고 이 소공이 제출 대행할 때 전자문서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자문서로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반가로 2번에 넷째 줄 끝에 가시면 요 소공이 제출 대행할 때 개업 공인인사에 위임장 갖고 갑니까? 안 가져갑니다. 요것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세 가지 X죠. 소공이 제출 대행 자격이 있다. 보조는 없고 근데 소공이 제출 대행할 때 전자문서로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소공이 제출 대행할 때 개업 공인인사에 위임장은 안 들고 간다. 왜냐면 고용신고가 돼 있기 때문에 소속 공인인사에 신분증만 딱 확인하면 아, 그 업소에 일하는 사람이구나. 아, 그러니까 지금 제출 대행하러 왔구나. 바로 확인이 됩니다. 고용신고를 통해서 확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위임장 갖고 갈 필요가 없다. 그죠?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거 별표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요. 밑에 보시면 243페이지 제일 밑에 동그라미 3번요. 자, 거기서 첫째 줄 부동산 거래 계약을 신고하려는 자 중 매수인 외의 자가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럴 수 있겠죠? 매수인이 별도로 제출하는 게 아니고 매수인이 별도로 제출하는 거 말고 매수인 외의 자가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그때는 매수인은 부동산 거래 계약을 신고하려는 사람한테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내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까? 50일. 60일 나오면 안 됩니다. 예. 근데 그 뒤에 보면 만약에 요 50일 기간 내에 그 정보 아니 바로 뒤에 넘기는 게 아니고 이 기간 내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매수인은 별도로 자기가 스스로 별도로 자금 조달 계획서나 입주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겠다. 이건 별도 제출 됐고요. 자, 245페이지 가보십니다. 245페이지 제일 위로 가시면 제일 위에 검증체계 구축 운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게요? 국장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국장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반가로 2번에 가면 신고필증 발급인데 거기 둘째 줄에 신고필증을 언제까지 준다고요? 둘째 줄 지체 없이 발급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46페이지 가십니다. 246페이지 반가로 2번. 자, 적정성을 검증한다고 제목이 되어 있어요. 적정성을 검증하는 사람 누구게요? 신고관청. 요게 핵심이에요. 적정성을 검증하는 사람이 세무서장 아니고요. 지금 반가로 2번 246페이지 적정성을 검증하는 사람 국장도 아니고요. 첫 줄 누구라고요? 신고관청. 너무 중요합니다. 자, 넘어가시고 지금 나눠드린 문제 중에 1번 풀어보세요. 1번. 자, 1번은 개공이 계약서를 써준 경우니까 개공만 신고무가 있게 돼요. 2번은 택지개발 촉진법은 들어본 법이에요. 그래서 요거 매매하면 거래신고해야 돼요. 3번은 모두가 틀렸죠. 임목이나 광업세단은 실거래가 신고무가 없으니까. 4번 같은 경우는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실거래가 신고 어디 가서 합니까?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장구청장이죠. 5번은 요게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가 있다죠. 그냥 없다라고 그냥 낸 겁니다. 요 기출지문들이에요. 전부 다. 자, 2번 문제 풀어보시고요. 2번. 2번의 기억번은 지방자치단체 요게 국가 등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제출해야 된다. 단독 신고를 의미하고요. 니은번 같은 경우는 보니까 공동 신고하는 거예요. 당사자니까. 그런데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동 신고의 의미는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제출한다 이런 의미지
그 제출을 공동으로까지 해야 되는 의미는 아니니까 X입니다. 디귿번은 3억 이상 과열 주택에 들어가죠. 그때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다가 자금 조달 계획서 이것을 첨부해서 내도록 돼 있고 그게 신고사항에 들어가는 것이고 1번 같은 경우는 요거 아직 안 했네요. 자, 잠깐 설명드릴게요. 우리 교재에 지금 뒤에 나오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있지 않습니까? 실거래가 신고를 갖다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대부분 500과예요. 그런데 신고는 했는데 신고받은 관청이 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갖다가 제출 요구했다. 대금 자료를 내봐라. 도대체 그 금액을 진짜 거래했다고 하는데 진짜 그 금액을 주고받은 입금 통장 사본 같은 거 내봐라. 이런 얘기예요. 대금 지급 증명 자료. 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제출 요구받고 제출을 안 했을 때는 그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렇게 액수가 세죠. 이거보다 더 센 게 있습니다. 허위 신고입니다. 실거래가 신고를 갖다가 허위로 했다 그랬을 때는 취득가액이에요. 취득가액의 5%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취득가액의 5% 이하의 과태료. 그죠? 취득가액의 5% 이하의 과태료. 만약에 10억이면 어떻게 될까요? 취득가액이 10억이에요. 그러면 5천만 원.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이게 제일 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가지 중에서 가지수는 여기 위에 게 제일 많아요. 응?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요. 이걸 세 개를 다 암기하시라는 뜻이 아니에요. 신고 안 했다, 늦게 했다, 아니면 옆에서 신고하지 말라고 막 요구했다, 방조했다, 조장했다, 못된 짓을 다 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500과요. 이게 제일 많으니까 이걸 암기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이 밑에 두 개를 암기하시라고. 대금자가 나오면 뭐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거짓 신고라고 나오면 허위 신고예요. 허위 신고. 이게 5% 과태료라고 기억하세요. 5% 과태료. 그러니까 요 두 개를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500과예요. 그런데 이걸 설명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뭐가 있냐면 대금 자료 말고 그 밖에 일반적인 자료로서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 자료를 갖다가 제출 요구받고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했을 때도 500과예요. 보니까 신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좀 믿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계약서 4번 내봐라. 그럴 수 있잖아. 그게 대금 자료 아닌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예요. 그 제출 요구받고 제출 안 했을 때는 뭐라고요? 500과. 여기도 대금이란 말이 오긴 와요. 근데 거기에 끝에 가서 왜 자료라고 나와. 조문에서. 그러니까 왜 자료를 갖다가 제출 요구받고 제출 안 했을 때는 500과. 대금 자료를 갖다 제출 요구받고 제출 안 했을 때는 3,000과. 이렇게 됐네. 요거 두 개 구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요 두 개를 기억하시면 돼. 근데 여기서 이런 과태료를 얻어맞을 때 이 과태료를 얻어맞을 사람이 자진해서 신고하면요. 자진해서 신고한다는 얘기는 자수한다는 뜻이에요.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깎아주거나 면제시켜줘요. 좋잖아요? 이렇게 맞을 사람인데 자수해요. 자수. 내가 잘못했다고. 나 이런 잘못 저질렀다고. 그러면 과태료를 어떻게 해요? 깎아주거나 면제를 시켜준다고요. 그런데 자수해도 감경이나 면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료 제출을 안 해갖고 과태료 받은 거예요. 자료 제출을 안 해서 과태료 받은 거예요. 다시 한번. 자료 제출을 안 해가지고 과태료 받은 경우. 이거든. 자료 제출을 안 해가지고 과태료 받은 경우. 그때는 자수해도 안 깎아줘요. 어떤 경우에 안 깎아준다고요?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자료 제출을 안 해가지고 과태료 받은 경우 있죠? 그때는 안 깎아준다고요. 리을번 읽어보면 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사실 이게 3,000과짜리예요. 근데 이 사실을 갖다가 자진 신고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갖다가 감경 또는 면제해요, 안 해요? 네,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요. 그럼 여기서 지금 옳은 건 뭐예요? 옳은 거. 기억번하고 디귿번이니까 정답 2번이죠? 네. 자, 이번에 기본서 다시 가십니다. 250페이지부터.
지금 칠판에 설명드린 내용이 248페이지 가보세요. 248페이지 보시면 과태료 나왔죠? 그래서 가로 1번이 3,000과인데 거기 어떤 글자를 찾으셔야 돼? 대금이란 글자를 찾으시라니까. 대금. 그거 나오면 3,000과요. 그 다음에 가로 3번을 가보셔요. 가로 3번. 밑에 가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돼 있죠? 5% 과태료. 여기서는 오른쪽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런 과태료를 얻어맞는 거예요? 응? 거짓 신고. 그 뒤에 보면 거짓 신고한 자 이렇게 돼 있죠? 이 두 가지를 알고 계셔야 된다고. 근데 이걸 알고 계시면서 비교할 게 위에 가로 2번에 보면 동그라미 4번이 있잖아요. 대금 지급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 그 자료 외 자료를 제출 요구받고 제출 안 했을 때는 3,000과가 아니고 외 자료 나오면 500과다. 근데 어쨌든 자료 제출 요구받고 제출 안 했다 그랬을 때는 자수해도 안 깎아준다. 그쵸? 그게 밑에도 써있어. 밑에 참고잖아. 참고 중에 셋째 줄부터 셋째 줄, 넷째 줄, 다섯째 줄, 여섯째 줄까지 있잖아요. 거기가 안 깎아준다고 써놓은 거예요. 셋째 줄, 넷째 줄, 다섯째 줄, 여섯째 줄. 그게 요거라고 요거예요? 예? 요 얘기라고 요 얘기. 예. 자료 제출 요구받고 제출 안 했을 때라고. 맞죠? 오늘 몇 시까지 수업할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빨리 넘어가요. 250페이지. 250페이지 가보시면 신고서가 나오고 관련해가지고 251페이지 보시면 유의사항 작성 방법이 있거든요. 그 중에 몇 가지를 빨리 체크할게요. 그 유의사항 중에 5번이 핵심이야. 5번 보시면 거래 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 또는 전매계약의 경우 이렇게 돼 있죠. 물건별 거래 가격이나 또는 총 실제 거래 가격을 적어줄 때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 그 외의 거래 대상의 경우는 그 외의 거래 대상이 뭐예요? 토지하고 건물이라고 그랬죠. 그 외의 거래 대상의 경우는 부가세를 뭐예요?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에? 그러니까 이게 토, 건, 공, 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게 공급계약이고 요게 지위잖아요. 이게 토지고 이게 건물이고. 그래서 이거 삼각형으로 딱 이해를 하시라고 했잖아요. 삼각형으로. 그래서 위에 보면 공급계약 전매라고 나오는데 지위 매매를 전매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식에서는 이 지위를 어떻게 표현해요? 전매. 같은 말이라고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토건 공지 이렇게 했는데 공급계약 또는 전매의 경우 이 말이라고 이게. 그때는 부가세요. 포함이요 제외요? 포함 이렇게. 그죠? 많이 먹어서 뚱뚱하다고 그랬잖아. 많이 먹어서 뚱뚱하고. 위에는요. 홀쭉하잖아. 제외. 안 먹어서 홀쭉한 거예요. 제외. 여기는 포함이고 여기 위에는 제외라고 돼 있잖아. 그 밖에 건축 그 밖에 거래 대상 물건이라고 하는 게 토지 건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제외한다. 이거는 포함한다. 그죠? 바꿔서 해야 되겠죠. 바꿔서. 우리 둘째 놈은 여기가 둘째예요. 여기 첫째. 아침에도 보니까 첫째 놈은 그냥 제 눈에는 빼짝 말랐어요. 빼짝 말랐고 둘째 놈은요. 너무 살쪄가지고 제 배 위에 올라오면 제가 숨을 못 쉬어요. 뚱뚱해서 그래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예? 자, 그 다음에 작성 방법 보십니다. 밑에 작성 방법 중에서 첫 줄 보시면 자,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도인 또는 매수인란의 주소란에 주소란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 주소칸 적는 칸이 있어요. 주소란에 거래 대상별 거래 지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을 표시하고 이렇게 돼 있죠. 지분 비율을 표시한다고 나와 있죠. 지분 비율. 자, 왼쪽에 보면 주소 칸을 찾아보시는 거지. 얼른 왼쪽 배 얼른. 주소 칸 보면 끄트머리에 주소 적는 끄트머리에 뭐 또 적어요? 몇 분의 몇 적게 돼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주소란에 적으니까 좀 이상하긴 해요. 그것만 생각하면. 근데 적는 거 맞습니다. 자, 다시 오른쪽 오셔가지고 둘째 줄 끝에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건 다 기출 지문들이에요. 둘째 줄 끝에 가면 거래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이렇게 나오죠.
거래 당사자가 외국 사람일 때는 당사자의 국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일 때는 적을 필요가 없겠네. 다시 왼쪽 잠깐 커닝합니다. 왼쪽에 보면 매도인 칸이 됐든 매수인 칸이 됐든 국적을 표시하는 칸이 있나요? 네. 있잖아요. 오른쪽 귀퉁이 위에 국적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얘기고. 자, 다시 오른쪽 작성 방법 중에서 셋째 줄로 옵니다. 다시 오십니다. 오른쪽에. 자, 셋째 줄 보면 외국인이 부동산 등을 갖다가 매수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외국 사람이 부동산을 사는 경우, 매수하는 경우만 그렇습니다. 매수 용도란에다가 체크 표시하라 이런 뜻입니다. 매수할 때만 그렇습니다. 부동산 등을. 그러니까 다시 왼쪽으로 가보시면 매도인 칸이 있고 매수인 칸이 있죠. 매도인 칸에는 그런 게 없는데 매수인 칸에 보면 어떤 글씨가 나오냐면 외국인의 부동산 등 매수 용도라고 돼 있죠. 거기를 별표하시라고.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매수를 하면 부동산 등을 매수하면 용도를 체크 표시해 주시라 뭐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오른쪽 갑니다. 오른쪽 다시 가셔서 251페이지 동그라미 3번 보시겠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란은 나왔죠. 밑줄 긋고 별표하시고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란은 투기 과열지구에 소지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 가격이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거래할 경우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가로 안에 거 빼시고요. 주택의 경우 둘째 줄 끝부분 별지제의로 이 서식에 계획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지 또는 매수인이 별도로 제출하는지 체크 표시하고 그 밖의 경우는 해당 없음에 체크 표시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세 가지 나눠서 3억 이상 과열 주택이다 그랬을 때 함께 제출하는 방법이 있죠. 그럼 거기다가 아니면 별도로 제출할 때는 거기다 체크 표시. 아니면 해당 사항이 없을 때는 해당 없음에 체크 표시하시라는 얘기죠. 투기 과열 지구 내에 들어가는데 실거래가가 2억밖에 안 돼. 그러면요.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은 신고사항이 아니죠? 그때는 해당 없으면 표시하시라 뭐 이런 얘기요. 자, 밑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작성 방법 중에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동그라미 6번입니다. 동그라미 6번 첫 줄부터 밑줄 그어보면 소재지는 뭐까지 적는 것이 원칙이에요? 소재지 적을 때는 집원까지 적는 게 원칙. 그런데 가로 안에 있는 것처럼 아파트나 빌라 같은 집합 건물일 때는 뭐까지 적어야 구별되겠어요? 집원까지는 부족하고 호수까지. 예.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지목이나 면적을 적을 때는 무엇을 갖다 들여다보고 적겠어요? 지목이나 면적 적을 때는 대장을 보고 적어요. 대장. 그죠? 땅 면적이다 그러면 토지 대장일 거고 건물 면적이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 보고 적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지목이나 면적은 가만히 보니까 얘는 대장을 보고 적는다 이거지. 자, 핵심은 뭐냐? 그 밑에 줄 보면 대지권 비율을 찾아보세요. 둘째 줄 뒷부분에 대지권 비율에다 별표. 자, 대지권 비율은 뭘 보고 적을 것 같습니까? 등기사항 증명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대장이냐 등기부냐를 구별하는 걸 물을 것 같고 다시 구별하면 자, 거기 위에 나와 있는 지목 면적은 대장을 보고 적고 대지권 비율은 등기부 보고 적고 구별하시고 예상은 대지권 비율을 갖다가 대지권 비율을 건축물 대장을 보고 적는다고 낼 것 같아요. 그럼 X죠. 그래서 대지권 비율을 별표해 두시라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7번이 그렇게 잘 나와요. 7번 보면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대 이렇게 나왔죠.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 건물일 때는 무슨 면적? 요거 잘 나옵니다. 한 6번 나왔을 거예요. 집합 건물일 때는 무슨 면적? 전용 면적. 같은 지읒자 돌림으로 이해하시라고 그랬죠. 집합 건물이니까 전용 면적입니다. 그 밖의 건축물은 무슨 면적요? 연면적. 여러분이 나중에 자격증 따시고 현장 가시게 되면 아파트, 빌라 이거 주로 합니다. 단독주택보다는. 그럼 아파트, 빌라 같은 거 소개할 때는 계약서에도 확인설명서에도 다 전용 면적 적습니다, 여러분. 단독주택이나 됐을 때 뭐 연면적 적고 그렇게 되는 거고 보통은 전용 면적을 많이 적는다고 대부분 여러분들이 활동하실 때 그래서 구별하시고 자 밑에 가시면 밑에 동그라미 8번 갑니다. 8번 물건별 거래 가격란에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가격을 적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거요. 그거 중요합니다. 거기까지만 딱 할게요. 다시 한번 물건별 거래 가격란이 있어요. 그때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가격을 적습니다. 아니 거래할 때 부동산을 갖다 3개를 거래하네. 하나는 6억짜리, 하나는 9억짜리, 하나는 12억짜리야.
그거 세 개를 같은 사람이 거래를 해, 세 개를 사고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드물긴 하지만 그럴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부동산 한 개만 거래하는 경우 아니고요. 그랬을 때는 물건별 거래 가격이니까 6억, 9억, 12억이라고 다 적어주라 이 말이에요. 물건별로. 그 의미입니다. 합치지 말고요. 물건별은. 그런데 자 밑에 가시면 동그라미 9번 가보십니다. 동그라미 9번 가보시면 이번에는 총 실제 거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기재 항목 중에 총 실제 거래 가격을 적어주는 칸이 있는데 그때는 전체 거래 가격을 뭐요? 적습니다. 전체 거래 가격을 적는 거라고요. 근데 그 전체 거래 가격을 적을 때 어떻게 적느냐 이렇게 보니까 가로 안에 있는 거 중요합니다.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할 때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는 게 아니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가격의 합산 금액을 적습니다. 그러니까 총이란 말이 왔으니까 제일 끝에 뭘로 끝나야 됩니까? 합산. 합산의 말이 빠지면 틀립니다요. 예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총 실제 거래 가격란에는 6억짜리, 9억짜리, 그 다음에 12억짜리 거래했을 때는 거기다가 뭐예요? 27억이라고 적으셔야 된다 이 말이야. 총이니까 무슨 금액 적어요? 합산 금액.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요. 동그라미 10번입니다. 동그라미 10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종전 부동산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하고 이렇게 돼 있죠. 조심할게. 아까 보면 집이라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이게 뭐가 있었냐면 분양권이 있었고 또 하나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어요.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안 하고 우리 서식에는 입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조합원 입주권 얘기예요. 그죠? 근데 얘하고 얘의 차이가 뭐냐. 이 분양권은요. 옛날 부동산, 종전 부동산이 없고 요거 그냥 이번에 분양받은 사람이 그냥 새 아파트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는 새 아파트 이렇게 나오면 분양받은 사람이 옛날 부동산을 갖고 있던 게 아니에요. 이번에 분양받아서 이제 뭐요?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바로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분양권이고요. 입주권은 뭐예요? 빌라가 있었죠. 헌 빌라가. 그리고 여기가 재개발 구역이니까 여기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해서 거기 조합원 자격을 갖겠죠.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이 조합원 자격을 갖다가 사고 팔겠죠. 그걸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거래예요. 이렇게. 그죠? 이걸 막 조합원 자격을 사고 팔아요. 근데 이거 사고 팔다 보면 나중에 마지막에 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요거가 이 빌라가 나중에요. 시간이 지나서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겠죠. 그러면 요 입주권 산 사람은 제일 마지막에 산 사람은 요 아파트에 들어가죠. 나가요? 들어가잖아.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이잖아. 조합원 입주권 얘는 옛날 부동산이 하나 있잖아. 이 입주권이라는 건 분양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종전 부동산이라는 말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종전 부동산이 없지. 그러니까 종전 부동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거. 종전 부동산 나는 어떤 경우 어떤 거 매매했을 때만 작성해요? 입주권.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거래 그러니까 분양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거래 금액란에는 추가 지불액 동그라미 그 다음에 둘째 줄에 권리가격 동그라미 요걸 적어줘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걸 막 사고 팔잖아. 빌라를 사고 판 것처럼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조합원 자격을 사고 파고 막 그런 것 같기도 하는데 하여간 이걸 사고 팔잖아 지금. 그래서 나중에 요거 얻는 거잖아. 그때 이거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 사고 파냐면 금액요 금액. 이걸 갖다가 재개발돼서 이렇게 바뀌는 거 감안하지 않고 그 빌라 가격을 그대로 쳐서 매매할 리가 없죠. 바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감정평가를 통해서 이게 빌라가 대지 지분이 얼마나 되냐 그거에 따라서 이 가격이 틀려지죠. 있는 그대로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죠. 나중에 바뀔 걸 감안해서 판단하죠. 감정평가에서 권리 가격이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뭐요? 오고 바뀔 때 또 뭐요? 웃돈이 붙고 막 그럴 수 있잖아. 피가. 그러면 이 권리 가격에다가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이 이게 요것이 거래될 때 형성되는 가격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적어줄 게 뭐를 적어준다고 나와? 권리 가격 적고 또 뭘 적어줘요? 추가 지불액. 적는다고 나오죠 지금? 그 두 군데 동그라미 치셨고요. 됐습니다. 나눠드리는 문제 중에서 3번을 풀어보십니다. 자, 기획본은 공급계약 또는 전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요 금액 같은 거 적어줄 때는 부가세 포함입니다. 삼각형 그림 기억하시고 토건 공지 밑에 거니까 포함. 많이 먹어서 포함. 그 다음에 니은문 같은 경우는 뭐가 틀렸습니까? 끝에 합산 나오면 안 됩니다. 물건별 거래 금액을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디귿번 맞죠? 리을번 어디가 틀렸습니까? 전용 면적만 기재하지 공유 면적 나오면 안 되죠? 자 이제요 지금부터 10분 동안 외국인 특례를 갖다가 10분 동안 설명할 수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봅니다. 일단 교재는 아무것도 보지 마시고 칠판을 보고 계셔야 돼요. 빠른 속도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시험 문제가 한 문제 나와요. 이게 외국인을 차별하는 법이에요. 자, 외국인 등, 부동산 등, 그 다음에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 이럴 경우야. 자, 이랬을 때 규제를 하는데, 규제하는 내용이, 자, 허가받아라. 그런 땅이 조금 있어, 조금. 대부분은 뭐예요? 신고해. 이게 외국인 특례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세 군데요. 외국 사람을 차별하는 거니까 한국 사람은 적용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등자가 있기 때문에 이거 단순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외국 사람도 적용을 받고 외국 법인도 규제를 받는 것이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럼 한국 법인 어떻습니까? 한국에서는 적용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없는데, 자, 이거 중요한 거. 한국 법인이에요. 뭐 한국 법인 원칙적으로 적용이 없는 거지만, 껍데기만 한국 법인이고 예외적으로 외국인이 지배하는 그런 구조일 때는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한국 회사인데, 껍데기만 한국 회사예요. 한국에 차려져 있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외국 사람이라든지 거기 임원진의 절반 이상이 외국 사람이라든지 거기 출자된 자본금의 절반 이상을 외국 사람이나 외국 법인이 출자했다든지 그 회사의 한국 회사의 주주 의결권의 절반 이상을 외국 사람이나 외국 회사가 갖고 있든지 그러면 껍데기만 한국 회사고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지배하는 회사다 이렇게 봐가지고 그때는 외국인 특례에 따라서 규제를 받게 합니다. 막 네 가지를 설명드렸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아시는가요? 앞에 뭐 구성원이 어쩌고 막 저거 어떻게 다 해? 막 길게 얘기했죠?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숫자 기억하세요. 무조건 2분의 1 이상. 앞에 거 모르셔도 괜찮다고. 뭐 구성원, 임원, 자본금, 의결권이에요. 그거 틀리게 못 냅니다. 요걸 내지 요걸. 자, 한국 회사입니다. 거기에 지금 다니는 직원들 보니까 다니고 지금 그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 자 100% 한국 사람이야. 근데 임원진을 딱 보니까 임원 중에서 10명인데 5명은 한국 사람, 5명은 프랑스 사람 이렇게 돼. 그 외국인 특례에 따라서 규제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습니까? 5명은 한국 사람, 5명은 프랑스 사람. 그 직원들은 전부 다 한국 사람이고. 규제를 받습니다. 여기서는 아까 그 넷 중에 하나 있잖아요. 아무거나도 걸리면 규제 받는 거예요. 근데 임원진이 10명인데 절반이 한국 사람이고 절반은 외국 사람이라면 규제 받는 겁니다. 2분의 1 이상을 물어봐요. 시험 문제 출제하는 사람이. 숫자를 바꿔서 낼 수도 있지만 앞에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런갑다 그러시고 이것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임원 10명이라고 그랬잖아. 5명이면 딱 절반이 외국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절반일 때 적용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다. 10분 내에 설명드리는 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를 물어본다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등이라고 돼 있잖아. 부동산 등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토, 건, 공, 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옛날에는 땅만 규제했어요. 땅만. 외국 사람이 땅을 취득하고 막 그랬을 때나 간섭했는데 지금은 건물이랑 그다음에 공급계약 그다음에 요 분양권 같은 것과 또 이거 다 간섭합니다. 옛날보다 간섭하는 범위가 넓어졌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거야. 이제는 외국 사람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해. 예를 들어서 건물을 갖다 상속받아. 그래도 규제받는 거야 이제. 옛날에는 땅 상속받고 그랬을 때나 규제받는 거라. 옛날 얘기는. 근데 지금은 넓어졌다는 거지, 이게.
변화예요. 중요한 변화예요. 사실 이게 많이 나오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소유권 취득이라고 돼 있잖아요. 소유권만 건드려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무슨 지상권을 취득한다. 외국 사람이 임차권 취득한다. 이건 신경도 안 써요. 이 정도는 소유권 취득 요거 건드릴 때나 신경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은 그것도 이렇게 취득할 때나 규제하는 겁니다. 취득할 때나. 응? 아버지가 외국 사람이야. 근데 아들이 또 외국 국적 갖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아들인 외국 국적 미국에서 태어나서 상속을 받네. 그랬을 때는요. 적용되죠? 상속 받을 때도 소유권 취득하니까 적용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외국 사람인데 아들이 한국 사람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아버지 갖고 있던 그 부동산을 상속받을 거 아니야. 누가? 한국 사람이. 그러니까 외국 사람한테 소유권이 이렇게 떠나가지고 한국 사람이 넘어오는 것은 그 간섭 안 한다고. 외국 사람이 뭐 할 때만? 취득할 때만 간섭한다고. 이게 출제가 된 게 한 20년 전에 출제가 된 거예요. 그동안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지. 에? 뭐가 출제됐었냐면 양도했을 때는 적용이 없어요. 이전했을 때는 적용이 없어요. 요 내용이 아직 출제가 안 됐다고. 요것은 나오긴 나오는데 이때는 적용이 없다고요. 요게 세 번째 중요한 거예요. 팔아먹을 때는 넘길 때는 적용이 없다. 요게 세 번째. 이 세 가지 내용이요. 다시 한번 여기 보면 한국 회사지만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막 차지하고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적용. 절반 이상. 그 다음에 적용되는 범위가 땅에서 건물, 공급계약, 지위로까지 확대됐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소유권 취득 이때나 간섭하지. 팔고 넘기고 이럴 때는 간섭하지 않고. 이 세 가지요.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 낼 게 없으니까 가만히 보면 시험 문제 출제할 때 보니까 낼 게 한정돼 있잖아요. 낼 게 없으니까 이제는 뭘 내냐면 외국 정보를 갖다 내고 있어요. 외국 정보는 여기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갑니다. 국제연합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국제기구라든지 외국 정보 싹 들어갑니다. 여기 다 들어가요. 등자 안에 들어갑니다. 낼만하네 보니까. 조문에 있어요. 외국 정보나 이게 다 들어가. 미국이 우리나라 부동산 취득한다 그랬을 때 규제해야지. 외국 정부도. 그럴 거 아니에요? 자, 좀 쉬었다 여기서부터 합니다.